T50 탄생의 또 다른 주역, 절충교역.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기네 기종을 선정해주면 고등훈련기급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 기초연구에 이어 탐색 개발에서도 절충교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락히드 마틴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속과 기관에 관계없이 그 분야에 최정예를 갖다 뽑겠다. 전부 84명의 한국 측 연구원들이 파견되었고요.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기술 전수 절충교역 체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사정이 있고 절대로 여기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쉽게 내어줄 리 만무한 최첨단 기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보로 보이느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생겨요.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계 최고의 지상 훈련 체계다, 이렇게 이제 찬사까지 받았던. 음속을 넘어 항공우주 강국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꿈.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탐색개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탐색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말씀 들려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까지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총지휘하신 분이시죠.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국가연 수석연구원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신 박민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우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의 체계실장을 역임하셨던 박종영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총명입니다.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하셨던 고심재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전용우 박사님, 이제 탐색 개발을 이제 승인 받자마자 이제 황매체계부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실무진이 새롭게 이제 꾸려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박사님이 모을 수 있는 최정의 이런 그 요원들, 인원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을 텐데 황매체계부 구성, 인적 구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황매체계 인적 구성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황매체계부의 좀 그 유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T50의 닉네임이 골든 이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황금 독수리, 하전이 너무 깁니다. 금독수리도 길고, 국가연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가게 되면 항상 명명을 붙이고 그다음에 닉네임을 붙이는데 저희도 사업 체계부에 이름을 붙여야겠다고 해가지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짧게 하기 위해서 골든을 그냥 누를 황, 예. 그래서 황이라고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를 그냥 매과에 속하니까 매, 그래가지고 황매 체계 사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황매 체계 사업부가 탄생했고, 제가 황매 체계 사업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적 구성은 인력을 뽑는 게 참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국가연에서는 KT1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그런 데서 많은 인력을 차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탐색 개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뭐냐면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T50에 대한 개념 설계, 그리고 일부 기본 설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7가지의 구성품 개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실제 그 크기의 마크업 제작,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메인 랜딩 기아 주륜 장치에 대한 시제기 개발, 그 다음에 캐노피의 어떤 그 조류충돌에 대한 그 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시제기, 그 다음에 환경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비행 조정 장치, 그 다음에 뭐 임무 컴퓨터,
무장 OFP 이런 구성품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고등훈련을 개발할 때 훈련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훈련 체계를 개발한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고등훈련기를 설계를 하고 시제기에 된 실제 사이즈 먹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훈련 체계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의 그 구성품을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 하나,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둘로 나눴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팀과 그다음에 세부 개통을 하는 그 팀. 그래서 디자인에 하는 팀은 이윤상 박사가 맡았고 그다음에 세부 개통에서는 옆에 계신 우리 박종료 실장이 맡으셨고 그다음에 이걸 총괄하는 설계를 총괄하는 수석 연구원 치프 엔지니어 우리 박민우 박사께서 담당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구성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에는 공군요원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당시 KT-1 개발할 때는 항공 개발은 국가연, 공군의 입장은 국가연이 개발해서 성공하면 쓰겠다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어떤 그 시간적 낭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본 저는 우리 그 T-50을 할 때는 공군을 처음부터 참여시켜가지고 아예 그런 문제를 없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군 총장님께 공군요원을 파견시켜 주십시오. 건의를 드려가지고 공군 총장님께서는 8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그 참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그 스포 시스템 프로그램 오피서 감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도 하고 실지는 항공기 설계도 담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앞에 계신 고심재 우리 대표께서 당시에 현역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황매체계부 자체의 인력 구성이 난제였다라고 할 만큼 그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인력 구성하는 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시 이제 공군 소속으로 이제 참여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이 고심재 대표님이신데요. T-50 개발 사업에서 공군 요원 지금 8명이라고 좀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하셨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공군 전현무 박사님 밑그림 속에 탄생한 공군 참여요원이 조종, 정비, 무장 분야에서 총 8명이 선발이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 거는 일단은 군의 마음에 맞는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군 요구도, ROC라고 하죠. ROC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요. 두 번째로는 T-50 그 항공기 개발이 항공기만 개발한 게 아니고 그 항공기를 이용해서 조종사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그 조종 훈련 체계, 이제 나중에 그 항공기와 지상 훈련 체계를 합쳐서 종합 교육 훈련 체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훈련 체계도 이제 동시에 같이 개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단은 그 ROC라는 군 요고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그 우리가 첨단 항공기, 첨상항공기를 개발해 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배우기 위해서 미 공군 교육사령부의 그 개발 절차들이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그런 분야를 저희가 이제 가서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당시에 우리가 해외 직구매하는 항공기의 ROC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한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개발용으로 ROC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체계 한 400여 개 그리고 지상 교육 훈련 체계 한 400여 개 ROC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이제 체계 개발 단계에 개발의 지표가 됐고 모든 그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체계 개발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쓰고 있는 T-50 교육훈련 비행단의 지상훈련 체계로 정립이 됐고요. 이 지상훈련 체계는 2000년 중반부터 그 아랍에미리트나
미 공군도 한번 와서 보고 가고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지상 훈련 체계다 이렇게 이제 찬사까지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 공군 요원들을 참여시켜서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직접 이제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설계 부분들 각각의 역할들을 좀 담당하셨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앞서 이야기에서 나왔지만요, 이 T-50 탐색 개발 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설계와 기술 전수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박민우 박사님, 네. 이제 고등훈련기 이전에도요,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팀은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독일에 다녀온 이제 잠수함 개발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없는 기술을 배워와야 하기 때문에 이 파견된 선발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 당시에 미국 파견 설계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설계를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항공기 관련된 인력이 숫자가 많지 않고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었고 또 한 번도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운 우리 이제 방침이 뭐냐면 소속과 기관에 관계없이 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최정예 인력을 갖다가 뽑겠다 하는 게 바로 그때 이제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 단계별로 이렇게 사람 숫자가 이제 다 달라지고, 처음부터 이제 항공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항공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부터 먼저 합니다. 그 숫자가 이제 다 다르지만은, 이게 탐색 개발이 1995년 말까지 진행됐었다마는 그 피크 타임이 이제 95년도 중반, 그 당시에 이제 인력 구성을 보면, 주간 부서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35명이 지금 나와 있었고, 그리고 공군에서 이제 7명, 그다음 삼성항공을 비롯한 우리 국내 그 항공 관련 업체에서 38명,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항공우주연구원, 그 당시에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소였습니다만은 다른 연구소, 그다음에 지금 또 기술품질원 인력까지 거기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전부 84명의 이제 한국 측 연구원들이 그게 파견됐었고요. 그다음 또 현지에서 기술 전수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락히드 사람들한테 따로 뭐 기술 전수라고 해서 기술 전수를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이자를 다 나눠놓고 같은 책상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그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효과적인 기술 전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락히드 연구원들이 60여 명이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0명이 좀 덜 되는 인력이 한 건물에 같은 층에서 같이 일을 이제 하게 이제 된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듣기로는요, 이 탐색 개발 승인 문제 때문에도 선발대 출발도 좀 미뤄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업 책임자인 이 전용우 박사님은 당연히 이제 애가 좀 탔을 것 같은데요. 출발 일자만 기다리고 있었던 선발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좀 상황을 좀 듣고 싶고요. 미국에 이제 가셔서 할 일이 가장 많았을 텐데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좀 기억에 남습니까? 사실 그 3년 넘게 있으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집도 정리하고 전세도 놓고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학교 애들 전학도 해야 되고 자꾸 늦어지니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늦어진다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목표가 93년 1월 1일부터는 꼭 탐색 개발을 시작해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3주 늦게 이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사업 책임자가 미스터 앤더슨이었었는데 사업 책임자 부부, 치프 엔지니어, 그다음에 비즈니스 매니저 부부 해갖고 7명이 마중을 나와서 아이고 뭐 사업이 잘 되겠네 이런 그 첫날 인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초청을 해서 낮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 때 가족 모두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라든지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얘기한 것이 내일 아침부터 우리 다 모여가지고 그날 할 거 일과 전에 일과 회의를 합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무실이 락히드 그 정문 옆에 면회실이 쭉 아주 크게 있는데 거기에 한 사무실을 내줘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해서 이틀간은 다 나와서 이 건물 어떻게 리모델링 스케줄이 어떻게 언제 체크하고 언제 뭐 오더 나가고 뭐 하자 매일 이제 이틀간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나오는 사람 수가 줄더니 맨 마지막 날은 1명 나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비서한테 해서 왜 안 나오냐 회의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또 오후에 전화를 하면은 전해드렸는데 저 연락이 없었습니까 뭐 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은 많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 비서한테 나 이번 토요일에 귀국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자. 내일 아침에 다 나오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다 나왔었습니다. 이제 내가 귀국한다니까 이제 그만두고 귀국한다니까 다 나왔어요. 이거 책임자부터.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제가 얼굴을 보자마자 여기에 영어 말고 제2 외국어 나보다 영어 하는 거 잘하는 사람 있냐? 내가 한 사람 사업 책임자부터 했어요. 너 나보다 잘하는 외국어 할 줄 알아? 하고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죠. 내가 영어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나 바보로 보이느냐? 나 마음은 다 있고 그다음에 영어 내가 니들 텍사스가 원래 그 텍산이라고 그래갖고 영어가 아주 사투리가 심한데 너희들 그냥 정식 영어는 내가 하잖아. 그러고 의사표시 다 했고 하기로 한 건데 그렇게 나를 물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나 귀국하겠다. 귀국해서 협조가 안 돼서 사업 포기하고 들어왔다고 얘기하겠다.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절대 안 그렇고 꼭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내일부터 오전만 회의하는 게 아니고 오전 일과 전, 오후 일과 후 오늘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내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인카인드 사용액을 내가 평가를 하고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었습니다. 이 책상 하나 이런 게 미제가 좋긴 좋은데 엄청 비쌉니다. 우리가 상상 외로 그걸 사인하자니 이게 아무리 인카인드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싸움을 많이 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식당에서 나 점심을 어디서 먹으라고 그러냐 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식당 그 바우처를 보니까 3만 불을 사인하라고 돼 있어서 3만 불? 이건 뭐 잘못됐는 거 아니야? 3천 불 아니야? 그랬더니 3만 불 맞다고 그래서 했더니 그 사람들 다 먹은 비용을 다 차지를 우리 쪽에 시켜서 이제 또 싸움을 대판했죠.
너희들 우리 계약에 의해서 니들 그쪽에서 받아갖고 니들 하는 건데 왜 나하고 같이 먹었다고 그래갖고 한 번은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다 하느냐. 그거 다 물려.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때 우리 박민우 박사님하고 TA의 그 기술 전수 협약서 그거를 협상을 오랫동안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거기 참여자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그 계약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에 그때 하면서 전화 이런 거는 공짜로 해주겠다 하고 넣었는데 그것도 또 몇만 불을 이렇게 차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계약서 찾아가지고 해봐라 이거. 근데 락히드도 큰 회사기 때문에 돈을 한번 나가면은 다시 물리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보러 내가 자기들 한번 봐주면은 앞으로 네가 할 때 꼭 봐주겠다. 이거 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안 돼.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지. 이거 내가 한국에 무슨 얘기로 무슨 명목으로 내가 밥값을 3만 불이나 설명을 하겠냐. 안 된다. 그건 대개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이니까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확 돌아서 가지고요. 일하는데 이제 조금 그 협조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래도 준비는 다 해서 우리 이제 전 박사님이랑 다 박민우 박사님이랑 일진이 다 도착해서 사람이 많고 또 카운터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업무를 각각 쉐어해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훗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가장 어려웠던 점을 여쭤봤습니다만은 거기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모두 다 어려웠던 또 그런 과정 맞습니다.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본대가 들어서 가지고 일을 좀 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전 박사님, 예. 지금 이제 들었던 것처럼요. 선발대가 와서는 충분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런저런 일을 다 이제 구비해 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계와 이제 기술 전수를 이제 진행할 차례입니다. 어쨌든 T-50 전반에 있어서의 탐색 개발의 이제 책임자로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 탐색 개발이 4년이었습니다. 92년 1월부터 95년까지. 91년도 12월에 전중위가 나는데 1년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월부터 사실 파견해가지고 설계 시작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못 시키고 있다가 10월 중순에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늦다가는 뭐 93년에도 시작 못 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실 그 박 실장이 혼자 가면서 맨 처음에 가서 뭐 금방 설명드렸지만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래서 많은 걸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첫 번에 가서 우선 사무실이 잘 선정이 됐고 잘 됐는지 장비는 잘 갖춰졌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하려면은 뭐 그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아주 그냥 수고해가지고 잘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설계팀을 파견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기술 전수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탐색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95년까지 끝날 때 가능한 많은 기술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공간. 그래서 아까 박민우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락히드와 우리 의원이 1대1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앉혀놓고 같이 의논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팀끼리 회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 또 주간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끌어가는 바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테 당부한 게 기술 이전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지 않는다. 어느 누가 갖다 주느냐. 우선 개인 덱인데 친해라. 친해가지고 래퍼를 형성하고 서로 신뢰감을 갖고 이러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능한 뭐 일과 후에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 파트너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한 문화 활동도 같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희가 그
골든 이글 밴드라고 해서 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팀이.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연주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서로 친화력을 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기술 전수가 이렇게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들에게 주입을 시키는데 아주 몰두했습니다. 일단.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니까 친화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관계를 먼저 터놓고 나서 이제 기술 전수를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계셨었는데요. 박미일 박사님, 이제 항공기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우리가 여러 단계 이제 설계가 필요한데요. 실제 이제 미국 그 럭키드 마틴사에서 이 진행한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네. 그 항공기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예. 우선 이제 무슨 항공기를 왜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부터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할 이제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미 누군가가 딴 사람이 개발을 해놓은 그런 항공기를 갖다 항상 수입해온 그런 데 이제 익숙해져 있었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스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예, 갑자기 고도훈련기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93년 말에 제 설계팀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92년 말, 93년 중순 한 5, 6월까지 이제 한 40여 명 정도가 처음에 이제 파견돼가지고 요구도 연구만 이제 했습니다. 그 이제 무슨 항공기를 어떻게 왜 필요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제 상위 레벨의 이제 리콰이어먼트 요구도죠. 그다음에 또 어떤 항공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까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군이 말하는 소위 그 요구 조건 ROC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뿐만 검토를 한 게 아니고 미 공군의 요구도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분석을 다 해서 앞으로 이 항공기를 갖다 수주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항공기를 만들어야 이제 수출이 가능하겠는가, 그걸 이미 그때부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그런 혹시 우리가 개발하는데 과연 뭐 훈련기를 갖다 훈련기로만 쓰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또 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무장을 해서 공격기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걸 할 텐데 그런 것도 필요 없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만 한 6개월을 갖다가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아주 깊게 그걸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연구를 갖다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구도를 처음에 어느 정도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항공기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다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레벨을 갖다 검토를 하고 뭐 우리가 가진 기술도 우리가 가진 기술이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나는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온 요구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퀘어먼트 요구도를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실현 가능한 그런 이제 요구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일종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비교 연구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스타디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연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때부터 한 1년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위 레벨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걸 우리 이제 개념 연구라고 그렇게 이제 칭합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림을 갖다가 다 그립니다. 지금 T-50이 저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저 하나만 우리가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아주 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항공기를 다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30몇 가지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꾸 이제 그중에서 이제 선택에 관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죠. 예를 들자면 항공기라고 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쌍발 엔진을 2개가 들어야 되느냐, 1개가 들어야 되느냐, 쌍발이냐 단발이냐, 그거 우리 항공기 살 때마다 문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정면이 날개를 갖다가 뒤에다 두고 이렇게 꼬리 날개로 조정하는 그런 형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웨덴의 그 JS-39 같이 앞에다 두고
이렇게 전익으로 카나다 항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다 이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비록 하드웨어는 안 나왔지만은 도면상으로 성능 분석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거든요.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게 되죠. 그래서 93년 5월부터 한 1년간 94년 한 중순까지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른 형상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그 T50 형상이고요. 이게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항공기 형상이 결정되고 나면 개념 설계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는 그렇다면 정말로 안에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한 가지 형상이 결정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본 설계라고 얘기하죠. 이게 설계 단계가 처음 여우도 연구에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그리고 체계 개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기본 설계를 끝내는 것이 우리 탐색 개발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안에 뭐 조정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정석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진은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그림을 다 이제 한 번씩 그려보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체계 개발을 할 준비가 이제 되고 또 정확하게 그 리퀘어먼트가 이제 어느 정도 픽스가 되고 그리고 물건을 갖다가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사서 이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또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95년 말경에는 그런 준비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보여지고 조금 이렇게 한 1년 정도 사실은 손해봤습니다만은 성공적으로 기본 설계를 이제 끝냈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고요. 체계 개발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주간부서도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다가 이제 체계 개발은 이제 삼성항공으로 넘어와서 업체 주도형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러셨군요. 단순한 어떤 그런 단계인 줄 알았더니 야롯이 기본적 요구 사항부터 시작해서 개념 연구 또 기본 그 설계까지 체계 개발 직전까지 역할을 럭키드 마틴 사람 같이 이제 작업을 하셨던 것이군요. 근데 박사님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절충 교육으로 이제 시작됐을 때요. 먼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약속된 내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요번에 그 T50 탐색 개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속된 부분들은 전부 다 전수가 됐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전자식 비행 조정 장치 같은 경우들은 핵심 기술이라서 원래부터 거기 사안에 없었던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한 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술 전수라고 하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또 실제로 또 현장에서 당해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금방 느끼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이게 이런 기술이니까 너 가져가 그리고 우리가 뭐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상당히 그 모호하게 뭐 해준다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서 결국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협상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남들은 이제 협상을 잘 했는데 그런데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가지고는 좀 모자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 법적으로 이제 따져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조금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뭐라나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넘어간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봐서는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전이 됐다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사정이 있고 또 국가 정책에서 절대로 여기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행하게도 전자식 비행 조정 장치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트러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락히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 같다. 대충 이제 감을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탐색 개발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바로 우리가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안 된 부분들은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이제 스스로 다 이제 기술 개발했고 해서 뭐 큰 불만은 사실 없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 기간 4년, 필요한 개발비는 571억 원. 제트기 개발 경험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사업 성공 여부와 예산 규모 모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예산 승인을 결정하는 전력증강위원회의 결단도 쉽지 않았다. 1991년 12월 총 4년의 탐색 개발 중 첫 해에 필요한 개발비만 우선 승인하고 이듬 해인 1992년 12월이 돼서야 나머지 3년치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고등훈련기의 탐색 개발비가 승인된 데에는 이전에 체결한 절충교육의 힘이 컸다. F-16 전투기를 면허 생산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게 고등훈련기 설계기술 전수와 개발비 투자를 약속받은 것이다. 하지만 예산 승인이 늦어지며 탐색 개발 일정 역시 지연되고 만다. 원래 계획은 1992년 5월에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모두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애초 계획에서 5개월이 지난 그해 10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박총영 실장만 단독으로 미국에 파견된다. 1993년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항공 분야를 록히드 마틴사가 인수하며 우리의 사업 파트너도 록히드로 바뀌게 된다. 같은 해 12월 기술 전수를 위해 15명의 1차 본대가 미국으로 떠난다. 이후 록히드사와의 공동 설계와 기술 전수 진행에 따라 인력들이 추가로 미국행에 올랐고 탐색 개발이 막바지였던 1995년 4월 미국에서 공동 설계와 기술 전수를 진행하던 인원은 총 84명으로 늘었다. 그 구성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35명을 비롯해 8명의 공군 요원, 삼성항공, 금성정밀, 대한항공 등 세계 항공업체에서 파견된 38명의 엔지니어,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타 기관에서 투입된 인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파견팀의 가족까지 포함해 실제 미국에서 생활한 인원은 총 150명이 넘었다. 출발이 지연되며 불안하게 시작된 황매체계팀의 미국 파견. 낯선 환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공동 설계와 기술 전수 모두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지만 황매체계팀과 그 가족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갔고 드디어 1995년 12월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우리 이제 박종영 실장님은 선발대에 이어서 설계팀에서도 이제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팀에서는 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해주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억에 좀 남을 만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개 있겠지만 좀 몇 개 좀 골라서 좀 설명을 주시죠. 저는 원래 그 세부계통 서브 시스템 연구개발 실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KT1 서브 시스템 7가지에 대해서 제가 과제 책임으로서 그 성공적으로 이미 KT1을 개발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KF6 기술 도입 생산 과정에서 미 국무성하고 대화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또 F4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명 연장하고 항공 전자장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까 이해를 받을 적에 꼭 미국 부품 아니면은 T-50의 설계에 활용을 못한다. 이런 또 이해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불란스라든지 영국 뭐 다른 나라의 생산품은 우리 T-50을 설계하는데 개념을 넣어갖고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밖에 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우리가 이제 체계 개발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 부품들도 다 문제가 없는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밖에 사무실에서 또 락히드하고 별도로 우리끼리 검토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엔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은 G 엔진, G404 엔진인데 그 T50이 프랑스의 스낵마 엔진 M88이라고 있습니다. 훨씬 차세대 엔진이죠. 조그맣고 추력은 많이 나는 그 엔진으로 우리 T50이 되겠느냐 해갖고 넣어가지고 다 설계하고 검토를 다 한 거죠. 우리 탐색 개발 중에 다른 부품도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계 개발 때 만약 락히드 않고 미국하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국제 공동 개발 카사라든지 뭐 다른 스페인 회사들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밖에서도 또 그러니까 밖에서는 퇴근 후에 저녁 먹고 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은. 그래서 우리 요원들하고 그런 일을 했고요. 락히드는 기술 전수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서 자료도 최대로 협조를 한다라는 문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스터 앤더슨 보자고 그래갖고 그 사업 책임자, 당신 말이야 페이지로 팔아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협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다가 그 달라고 그러면은 꼭 2, 3페이지 이렇게 주고 전체는 절대 안 줘요. 그 락히드 마틴이. 그래서 갖고 있는데도 안 준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많고요. 해가지고 그때 크게 또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막 KT1이 91년 12월 12일 날 비행을 했는데 첫 비행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한 사람도 있고 같이 안 한 사람도 그걸 봤기 때문에 사기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면 된다, 뭐든지 하자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탐색 개발의 목표를 일반적으로 군사 표준 규정 498, 499, 밀스탠다드 498은 소프트웨어, 499는 나머지 그 항공기 거기에 절차하고 언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게 우리하고 조금은 안 맞지만 있습니다. 그거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진짜 그 체계 개발해서 해야 될 일까지 전 단계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람도 많이 있었고 그 우리가 지금 네 명이 와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68명쯤 되는데 그 요원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심재 대표님, 네. 이제 탐색 개발을 진행할 때요, 공군에서도 이제 감독관으로 이제 파견을 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해군 함정 개발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이 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파견됐던 이야기를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공군 항공기 개발 시에 이제 감독관이 스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탐색 개발 초기에는 이제 그 공군 요원들은 이제 국가연을 통해서 항매 체계부로 이제 파견이 나간 상태였고요.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공군 요원들이 했던 게 주 업무가 이제 ROC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용 ROC 방대한 양을 만들어 놓고 탐색 개발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공군 본부에서 당시에 어떤 그 반응이 있었냐면 탐색 개발에 이어서 바로 체계 개발을 간다면 그 황매 체계부에서 만든 ROC가 기본이 돼서 체계 개발의 이제 기본 형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군 본부 입장에서는 황매 체계부에서 만든 ROC가 과연 그 공군이 원하는 체계 개발용 ROC가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후반기에 점점 그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별도의 이제 감독관을 파견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와 있던 8명의 공군 인력 중에서 그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스포 역할을 해라. 사실은 스포 역할을 그러면 이제 공군 본부 입장에서는 황매 체계부 내에서 약간 간첩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황매 체계부에 파견돼 있는 팀장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 게 아까 이제 박민우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엔지니어가 개발하는 어떤 항공기의 기능이나 요구 자체가 과연 공군이 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 이제 공군의 운영 차원 또는 훈련기로서의 어떤 그 기능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군 본부에서 이제 가끔 지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형상 자체가 딴 형상들, 그 당시에 F5라는 그 기종이 우리 공군의 고등 훈련기였고요. 그 다음에 고등 훈련기가 이제 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낡아서 이제 도태가 될 시기가 돼서 영국제 호크기를 이제 차세대 훈련기로 구매 대상으로 공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황매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ROC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 8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큐멘테이션 한글로 만들어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윈도우 3.1이라는 버전에서 돌아가는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개발해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훈련기들하고의 어떤 비교 효율 측면을 보기 위해서 팀이라는 제가 모델 한 개 개발했습니다. 팀이라는 건 훈련기 효과도 분석 모델인데 그 모델을 프로그램을 해서 개발해서 F5, 그다음에 호크, 그 당시 이제 공군에서 생각하고 있던 호크, 그다음에 탐색 개발 중인 우리 황매의 ROC를 기준으로 한 성능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게 조종사 1인당 얼마의 양성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비교하도록 되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그거를 개발해서 당시 이제 앞에 계신 전영호 박사님하고 그 당시 전영호 박사님 카운터 파트너이셨던 락히드 마틴의 닥터 루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닥터 루머스가 공동 개발 작품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전 박사님께서 거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델은 나중에 이제 1996년도 국방 전산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출돼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체계 개발 준비를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노력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T50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설계 팀원으로 참여한 동시에 어쨌든 T50을 사용하는 공군 요원으로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국가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업체에서 오신 분들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좀 어떤 사명감을 좀 띄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와 각오를 갖고 이 T50 개발 이 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 우연찮은 기회에 탐색 개발에 참여를 해서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탐색 개발 끝나고 1년 반 동안 단계 전환 사업이라는 걸 했었고요. 체계 개발 가기 전까지 이제 단계 전환을 했었고, 그다음에 체계 개발을 8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도 양산, 후속 양산 해서 1993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한 15년 동안 제가 이 T50 관련 사업을 계속 몸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탐색 개발 마지막 단계 부분에서 이게 반드시 체계 개발로 가야 되겠다는 이제 굳은 신념이 있었고요. 체계 개발로 갈 때 우리가 누가 이걸 관리할 것이냐 사업을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는 공군 항공사업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5천 계열의 어떤 우리나라 국방 획도 관리 규정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쪽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역사가 쌓여 있는 어떤 절차서 같은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실 뭐 탐사 개발 끝나고 나서 단계 전환 끝나고 97년도에 체개발 착수를 했는데 그 착수하자마자 2달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업을 우리가 갈 수 있냐 없느냐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국방부의 관계관분께서 이걸 보내주시고 해서 IMF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나머지 체계개발 잘 끝냈다는 게 참 보람스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제 입장에서는 그 군 생활, 제가 군 생활 한 30년 했는데 거의 반을 이 T-50 사업과 관련해서 세월을 보낸 거죠. 진짜 이게 항공기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체계개발 갈 때 당시만 해도 지금 방위사업청 같은 어떤 그 방위사업법이나 방위사업청 같은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특별 지침이라는 거 한 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지침 하나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사인하신 그걸 한 개 가지고 모든 개발 사업을 했던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이 되려면 항공기 자체 T-50이라는 항공기 하나 개발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절차가 확고하게 돼 있어야 우리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께서 T-50의 탐색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의 미국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그런데 공군이 원한 T-50은 초음속기가 아니었다. 탐색 개발 착수 시 공군에서는 초음속 항공기가 아닌 암속 항공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공군이 원했던 암속기는 왜 초음속기로 바뀌었나? 앞으로 10년 후에 30, 40년 동안에 어떤 전투기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암속기도 개발해 본 적 없는 나라가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항공기가 초음속기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개발료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항공기를 암속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초음속으로 설계해야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항공기입니다. 이것 갖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고 음속의 벽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용기. 이 부분이 T-50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갖다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또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T-50 고등훈련기의 탐색 개발 이야기.